의료 현장의 위기의 시대에 함께 걷는 길을 묻습니다. 환자와 동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 의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미래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별기획 함께 가는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민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또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환자와 동행하며 새로운 길을 내어가는 창의적인 의사들을 만나서 그들의 여정을 함께 기록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동행자를 소개합니다. 힐링요트 정신건강연구소 우리 김수룡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선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제가? 예, 선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와, 힐링요트 정신건강연구소. 제가 들은 이게 정신건강연구소라 해서 병원인 거죠, 선생님? 병원 아닙니다. 아, 병원 아니에요? 예, 선생님 의사는 맞으신 거죠? 의사는 확실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을 하실지 너무 기대되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는 뒤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예.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동안 이 걸어오신 길도 나눠야 될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먼저 우리 회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원들끼리 만나서 인사할 때 좋은 얼굴로 덕담을 나누고 싶은데 좋은 음식 차려놓고 막상 먹으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자식들 생각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도 어디서 헤매고 있을 것 같은 전공의들 생각에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빨리 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예전같이 공부하고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친구들도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합니다. 예. 선생님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어른의 마음, 어른의 품격 뭐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가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동안 모셨던 분들 중에 선생님 제일 선배시거든요. 아마 그래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했을 때 이런 좀 미안함, 선배로서의 미안함, 걱정 이런 걸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글쎄요, 그 나이 같아요. 저도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제 내 앞에 오는 환자나 전공의들이 이제는 자식같이 느껴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당직 설 때 잘 먹나, 잘 자나, 힘든 건 없나, 그 나이 때 연애는 잘 되고 있는가, 뭐 그런 관심들이 저절로 생기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또 상담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또 더 좋아지는 것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그동안 신비주의를 계속 고수하시고 이제 병원이나 다른 데 유튜브 출연도 얼굴 잘 안 공개하시겠는데 오늘 최초 공개라고 그게 아마 후배들을 내가 정말 격려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 왜 응하셨어요? 그동안의 원칙을 깨시고. 사실은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서 네. 유튜브도 캐릭터를 만들어서 나왔고, 그러니까 그 예. 조현명 가족들을 가족 위한 치료, 유튜브도 선생님 유튜브인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예,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책을 쓰라고 그러는데도 저 말고도 훌륭한 작가가 많아서 그거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교양곡으로 치면 저는 이제 인생의 사학장을 이제부터 사학자. 쓰겠다 아하. 하는 마음에서 그전과 패러다임과 좀 다르게 한번 새로운 시작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서 지금 시작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저희 방송이 되게 의미 있는 거네요. 예, 선생님의 저도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의 사학장을 시작하는 예. 그 사학장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이 방송이 될 수 있는 건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동료들이 보고 있고 또 어떤 후배 누군가는 선생님을 보며 선생님의 걸어온 치료의 길, 그 인생의 길을 보고 또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사학장의 시작이 이 방송이 아닐까. 그렇죠. 기쁨보다는 이게 부담감, 무게감을 네.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정신과 후배들한테 선생님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후배들의 편 중에 하나가 저 선생님은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해. 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근데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해.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특히 후배들이 말한다는 건 좀 후배들은 피곤할 수도 있고요. 그런 네. 선배와 상사를 만나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뭘 해도 저 선생님은 제대로 해. 이 평가를 자평하신다면. 이런 거죠. 그냥 적당히 책만 읽고 공부한 사람은 미천이 빨리 떨어져요. 자기가 정말 진지하게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표면적으로 책을 읽은 것만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그 읽은 책을 다 얘기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정수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면은 밤새도록 얘기해도 얼마든지 그 창의력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더라도 그 끝까지 들어가 보면 새롭게 발견되는 그 어떤 그런 접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가 보면. 예. 거기가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고 아하.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신을 만나는 그 시점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선생님이 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내 종교는 정신과야.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그렇게 도대체 무슨 생각했습니다. 뜻이에요? 정신과에서 환자를 토탈로 치료하려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종교적에서 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래, 내 종교는 정신과야. 그리고 나는 이 정신과의 승려로서 나는 이 종교에 순교할 거야. 세상에. 라고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면 자기의 정체성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갈등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정신과 의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 살리는 사람이야. 그 기준 안에서 다른 갈등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단순해지고 쉬워져요. 근데 저도 세대론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 젊은 애들 중엔 그런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좀 그런 사명감을 갖고 내 종교가 내 직업이 될 정도로 뭔가 깊게 파고 이런 걸 하는 친구들보다는 뭐 워라밸 아니면 의사가 주는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만 바라고 있어. 뭐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선배들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힐링 요트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다시 환원시켜서 그런 개인적인 문제에서 더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훨씬 더 행복하고 이게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받고 있는 비난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평가가 개인의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진료 환경의 문제 아니면 사회적 문화의 문제 뭐 이런 네. 것들이다. 그리고 그런 거를 조금 대안을 제시하고 극복하고자 이제 인생 4악장에 들어선 우리 선생님께서 힐링 요트 정신건강연구소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얘기 먼저 좀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고객님들은 전공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후배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럼 고객님, 이 요트에 타시는 고객님들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원하는 사람, 누구든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그 울타리를 진료실 밖에서 일반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럼 힐링 요트에서는 뭘 할 건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을 만들어 줄 겁니다. 만남이 생겨야 그 다음에
관계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는 만남의 상실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만난다는 게 같이 있어서 매일 같이 생활해도 그게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정말 이해하고 느끼고 공감해야 만남이 되는 거고, 그런 만남이 만들어지면 관계는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같이 살면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하려니까 채널이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수렵 채집 시기 때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 데리고 사냥을 나가요. 그래서 아들 보는 데서 사냥을 성공합니다. 권위도 생기고 그럼요. 신뢰도 생기고 영웅이죠. 그렇죠. 아들 입장에서는 네네.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훈육을 해도 그 권위 때문에 그게 먹힙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유, 아버지가 직장 나가서 밤늦게까지 들어오는 것이 사냥인데 자식은 그게 그 사냥의 어떤 그런 의미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냥감의 결과물이 뭡니까? 통장에 그냥 의미 없이 숫자로 적혀 나옵니다. 그러니 이만큼 시대가 바뀌니 관계가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러니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는 그 관계를 통해서 뭐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생활이 힘든 거죠. 그러면 그 만남을 이 힐링 요트라는 공간을 통해 선생님께서 만나게 하시려는 건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며 그 만남이 있으려면 활동도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네.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요트는 제일 마지막에 그 만남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주사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요트가 진짜 요트예요, 선생님? 반은 그렇습니다. 반은 그렇다? 예. 어, 무슨 말이냐면 네네. 지금 현재 이제 사무실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사무실 안에서 우리가 상담이나 교육이나 출판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도 만남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가족 치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만남을 만들어주고 건강하지 않은 만남을 좀 더 건강한 만남으로 교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족이나 환자나 이들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트라는 것도 그 잘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꼭 요트가 아니더라도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요트 모실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 무면허셨던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러면? 아닙니다. 언젠간 저는 요트를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배가 있는데 항해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하.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도 그냥 했습니다. 정박돼 있는 요트처럼. 그렇죠. 배는 있지만 항해를 떠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요트 면허증을 다 땄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아마 1, 2년 안에는 네. 요트도 장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힐링 요트 정신건강연구소가 또 어떤 항해를 떠나는지 그러죠. 저도 관찰하고 싶고 또 정말 선생님 보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진료의 현장을 넓혀오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후배 의사들 중에 끼도 많고 창의적인 창의력도 있고 도전 정신도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여정을 좀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선생님 사막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 커리어를 쭉 보니까 선생님의 일막은 중독 관련?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를 돌보는 걸 거의 우리나라에서 처음은 아니죠. 선생님 한 2세대 정도 되나요? 1세대인가요, 선생님이? 그냥 초기죠. 1세대는 아닙니다. 아, 초기에. 예. 근데 국가에서 중독 환자들을 보는 일을 선생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네. 2003년도에 네. 알코올 상담 센터가 전국에 17군데가 20몇 군데 생겼습니다. 그때 최초로. 예. 그때 최초로 생겼는데 제가 그때 중독에 뭐 대단한 뜻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발을 헛디뎌서 중독의 영역에 네. 떨어지다 보니까 중독이었고 아니 이 방송 오시는 분들이 다 이래요. 나 사실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 아닌데 아닙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네. 됐다. 그러니까 그게 운명 같아요, 선생님.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 운명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어쩌다 갔는데, 네. 어쩌다 갔는데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중독 환자를 보긴 봐야 되겠고 그래서 굉장히 투덜거리고 했죠. 그 당시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정말 없었습니다. 2003년도 그 당시에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때에 저한테 두 명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부산대학의 김성공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 부산에서 교육 여러 가지 그 학회를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알코올 상담 센터 직원들하고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스승은 환자분이었어요. 아,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그런데 진료실 안에 있다가 의사가 진료실 밖에 나왔을 때 그 풍경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중독 환자였는데 그분한테 제가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가정 방문을요? 예. 뭐 병원에도 안 나오고 아, 알코올 상담 센터에서 접촉을 해도 나오지 않으니 네. 네가 안 오면 내가 갈게.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장면이 펼쳐졌길래 선생님 그렇게 충격적이셨을까요?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뭔지 알고 봤더니 술 마시고 토하고 거기 그냥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그걸 반복하고 그리고 씻지도 못하고 겨우 조그만 기억으로 힘으로 라면을 하나 끓이지만 그걸 다 먹지 못하고 그게 부엌에서 썩어가는 그런 냄새입니다. 너무 처참한. 그리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왜소한 그 사람은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료실에 있는 환자보다 더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의 일상의 모습을 보신 거군요. 그러니까요. 진료실은 그래도 어쨌든 오잖아요. 의지를 갖고 본인이 예. 오니까. 하하. 그래서 그 모습이 환자의 전체 모습은 절대로 아닌 거죠. 근데 선생님 이 얘기가 진짜 제 마음에 와닿는 게 그 의사를 찾아온 그 모습만 보통 보잖아요. 그 모습 이상의 것을 보기도 사실 힘들고 그걸 또 보라고 강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선생님은 선생님 자발적으로 이제 하신 거니까. 치료를 하려면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의사들이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어떤 그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상담센터를 하게 되고 이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중독 치료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과는 스스로 오잖아요. 네. 중독 환자는 오지도 않지만 진료실에 와서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에서 센터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건 또 더 어렵거든요. 벌써 병원에 온다는 것만 해도 벌써 상당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봤을 때, 저는 저 구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 눈빛하고 봤을 때는 마치 좀비 같았어요. 영혼이 다 빠져나가고, 알코올 중독이 저런 거구나. 진료실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르네. 그리고 제가 그 집 문을 닫고 나서 정말 한참 울었어요. 그건 지금 봐도 그건 좌절감이었어요. 선생님의 좌절감이요. 예, 저의 좌절감. 어떤 거였을까요, 선생님? 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 내가? 저 산을 내가 올라갈 수 있어?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도 나는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좌절감이었어요. 그때 지금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선생님 눈물을 짓는 게 그때의 좌절감이 느껴지는데 저는 그 좌절감이 지금의
전문가인 김수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좌절감이 선생님 의사생활에 굉장한 변곡점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좌절감의 반대말은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좌절감의 반대말이요. 예, 어, 좌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희망으로 가는 입구는 좌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좌절이 제대로 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희망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는 것은 지금은 확실하게 그거를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방송 보는 후배들, 동료 의사들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언론인으로 살면서 또 지금은 정신과 선생님들 옆에서 일을 도우면서 전문가라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거 말잔치뿐 아니야? 이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냥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요. 절망이 아니라 그 좌절감을 시작으로 내가 또 할 수 있는 거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선생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런 증거는,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베드로란 사람이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3번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3번째 모른다고 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구석에 가서 울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베드로란 사람이 그 좌절이 없었다면 그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태어났을까? 그리고 원효대사도 그 간밤에 마셨던 그 달콤한 물이 해골 바가지의 물이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좌절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그 원효대사가 되었을까? 사실은 그 좌절은 정말 우리가 깨닫게 만드는 희망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 입구인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좌절감이 갖다 주는 선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그 희망으로 인도하죠.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유감스럽지만 제 앞에 다가오는 환자를 잘 좌절시키는 거. 그 또 중독 환자들한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중증 정신질환자들 많이 보시니까 그들도 좌절시키세요? 그들 가족도 처음에? 좌절시키죠. 아하. 어느 순간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 진료실 안에서 피비린내가 난다. 정말 그런 전쟁을 합니다. 오히려 외과 의사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내가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계시는군요. 그렇게 느낀 적이 한 40대 중반 되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쟁터에서 선생님 역할은 뭔데요? 잘 좌절시키고 그리고 그 좌절을 잘 겪어서 새로 잘 태어나게 하는 것. 그러면 그 좌절을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의 사람과 그걸 정말 잘 극복한 사람의 그 치료 효과는 엄청나겠네요. 그걸 아주 수많은 증거로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작업을 많이 하니까 어떤 때는 1시간 안에 좌절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작업을 선생님이 선생님만의 사명감의 표출과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직접 술을 빚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술 빚는 것도 총성 없는 전쟁 가운데서 선생님이 만드신 치료법입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그 센터장을 하고 밖에서 만나서 치료를 하는데 영
힘든 거예요. 빈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정문이 너무 힘들면 뒷문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좋아. 그럼 차라리 술을 만들어 보자. 도대체 술이 뭐야? 적을 이제 제대로 알아보자. 예, 일단 알아보자. 네. 그래서 술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술을 만들고 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점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대학 축제 때 제가 그 부스를 하나 사서 제가 만든 술과 안주를 가지고 네.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내돈내산해서요. 예. 부스 사서. 네. 왜냐면 네. 알코올 중독 문제를 얘기하자 그러면 아하. 사람들이 도망가요? 일단은 곁을 안 내줘요. 네가 얘기 안 해도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어. 뭐 간에 안 좋고 뭐 안 좋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만든 술과 안주를 가지고 우리 술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근데 그 모임은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학생들, 대표들, 교수님들, 학부형들 여러 사람들 초대해서 우리 술을 마시면서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들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지금 당신한테 주는 술은 이거는 술이고 당신들이 사 먹는 거는 드럭이야, 약물이야.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알죠, 알죠, 선생님. 그럼 저도 한 잔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우선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는 우선은 마음을 내줘요. 길을 열고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 어떻게 마음 안 내주겠습니까? 세상에 정신과 의사가 예. 게다가 이 알코올 중독을 하는 의사가 직접 술을 빚어서 직접 사온 것도 아니고 빚어서 거길 찾아간 거잖아요. 예. 또 어떻게 곁을 안 내줍니까, 정말. 그런데 대학 축제를 가봤어요. 동아리 이름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술 문화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면은 똑같은 모습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술이라는 걸, 근데 술은 이게 처음에 중독 입장에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술이 가지고 있는 영역은 그보다 훨씬 많이 더 넓었어요. 문화적인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영역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신과 우리 의사가 가운을 입고 술 문제 바라보는 거는 그 중에 굉장히 일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체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일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배웠고요. 그래서 그때 술을 만들어서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주나 맥주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느냐로 고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산업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중독의 메커니즘이랑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소주, 맥주와 그 다음에 그런 술들은 굉장히 중독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요즘 현대 사회에서 중독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대중적이 됐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도 따지고 보면 중독된 게 한두 가지는 꼭 있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중독 분야에 활발하게 일하셨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르고 또 더 많은 의사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은 저도 뭐 어디에 중독될지 모르겠지만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잉여인간, 예를 들면 쓸모없는 존재 이런 식으로 많이 보잖아요. 사회의 시선들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선에서 먼저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의사라고 되는 건 아니죠, 선생님. 그렇죠. 아마 10년 전쯤에 누군가가 중독을 한다 그랬으면 저는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오히려 장려할 것 같아요. 왜요? 사회가 바뀌었거든요. 중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중독은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코올 상담 센터장 할 때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는 성격 장애고 그 당시에 마약했던 사람은 분명히 범죄 집단에 연루된 사람들이랑 거랑 거의 등식이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술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다른 마약이나 약물 중독 환자들도 지금 굉장히 광범위에 퍼져 있잖아요. 근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이제는 중독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미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상생활까지 중독이 굉장히 많이 오히려 퍼져 들어왔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과 굉장히 약한 수준까지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중독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삶의 어떤 그 퀄리티를 맞추는 연습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옛날에는 굉장히 그 심각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으면 지금은 오히려 권할 것 같아요. 그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그냥 치료자였다면 지금의 중독 문제를 다루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맞추는 작업,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작업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후배 의사 선생님들, 김주론 선생님 적극 권장한답니다. 중독 관련돼서 좀 헌신하고 함께 도와줄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항의료원 알코올 상담센터장 하시고 이 중독 분야에 있었던 건 선생님에게 2막 정도 될까요? 1막은 유년 시절이라고 쳐야 되죠? 네. 그럼 한 2막 정도 되겠습니까? 네, 그쯤 되겠네요. 네. 그러면 3막은 이제 개요병원으로 옮기시는 거죠, 선생님? 네, 그게 한 3막 정도 될까요? 그쯤 되겠네요. 그럼 개요병원에서는 선생님 외래를 한 번도 안 보셨다면서요? 아닌데요? 아니 입원 환자만. 전 지금까지 그 입원 환자만 봤습니다. 정신과의사 그러니까요. 경력 34년 동안. 아니 어떻게 그 길을 왜 굳이 아, 본인이 선택하신 예. 거죠? 왜요? 환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려면 입원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입원실 있는 곳만 찾아갔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입원실에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중증 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만성 환자도 있고 중증 네. 환자도 있고. 네. 예. 정신과는 두 부류죠. 근데 그 가시밭길을 본인이 이제 사서 정말 승려의 마음으로 고행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음, 예.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것 같았고. 선생님 지금 재미있었어요. 그 표현이요. 또 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아, 저분들이 저 진료 현장과 본인 선택한 길 가운데서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니까 저 길을 기꺼이 가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재밌다는 말에 되게 많은 얘기가 들어가 그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아니, 그래도 선생님 그 만성 환자, 예를 들면, 중증 환자 볼 때, 좀 내가 의사로서의 무력감이나 어려움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렇지만 또 가끔은 저희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환자분이나 일들이 있죠. 이런 사례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90이 넘은 할머니인데 허리가 다쳐서 90도로 숙여서 펴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들 면회를 오셨어요. 허리가 구부러진 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갖다 주는 선물은 뭐 멜론이나 수박 같은 그렇게 무겁고 덩치 큰 것들만 갖다 주셨어요. 허리가 구부러지셨는데. 예. 굉장히 그걸 받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 어머니 얼굴을 보면 안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어마어마한 아들을 위한 짐을 갖고 오셔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그리고 이 무거운 걸 받는 게 참 불편한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그런 선물 주는 거를 제가 얼른 달려가서 넙죽 받고 인사했어요. 그게 뭔지 알았거든요. 그 어머니는 항상 그때가 아들 마지막 면회 오시는 거였어요. 눈물 나. 그 마음에 잘 예.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나 죽고 나도 내 새끼 잘 봐줘. 그 최선을 말이 다해서. 있다는 거를 조금 지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렇게 무거운 거를 굳이 나한테 저렇게 주시려고 그럴까? 괜찮아요. 손사래를 쳤는데 어느 순간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감히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넙죽 받고 속으로 그랬죠. 잘 봐드릴게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주는 의사가 있다는 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선생님, 근데 그 가족들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 치료라는 것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가족 치료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게 뭐 어떤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려고 가다가 보면 가족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족 치료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환자 보호자가 그 가족이 환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는. 왜냐하면 자식을 그 만성병을 둔 그렇죠. 자식을 둔 그 부모 마음이 네.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돌보려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아프고 힘든 거는 돌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첫 번째 환자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유감스럽지만 그 환자 가족이 환자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은 경우에 치료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을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자를 잘 교육하면 그 가족들은 정말 환자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로 바뀝니다. 사실 가장 큰 지지자가 돼줄 수 있죠, 가족이. 예, 가장 그럴 수 있는데 개발이 안 되면 쉽지 않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럼요. 가장 상처 주고 가장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진 대상이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 가족이 그걸 선생님이 권하세요? 이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환자를 치료해서 과정을 가다 보면 그때가 보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해야 될 네. 때. 그렇게 돼서 보이면은 가족들도 치료에 개입시키고 하지요. 만족도가 거의 100%다 높을 것 같아요. 굉장하죠. 가족이 행복해지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40대 환자분이 입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온 몸과 마음이 상처라서 제가 상담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곁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인을 불러서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 치료할 자신 없어요. 어떻게 해도 접근할 수가 없고 하니 왜냐하면 입원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더 입원시킨다 해도 제가 저분을 더 좋게 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항복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부인이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뭐라도 도와줘 하는 그 눈빛을 거두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아들, 자식이라도 치료해 줄게. 그래서 그 아들 2명을 제가 그 상담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부모님한테 받았던, 특히 아버지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 몇 시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첫째 아들은 제가 마음이 걸려서 제가 보는 데서 제 명함을 석 장을 꺼내서 거기다가 제 핸드폰 번호를 석 장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줬냐면 이거 명함 아니야. 이거는 쿠폰이야. 네가 나한테
365일 24시간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는 쿠폰이야. 근데 많이 못 줘. 딱 석 장만 줄게. 이 말은 꼭 필요하면 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줬어요. 제가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전날 밤에 한강다리 옆에서 마지막으로 그 전화번호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세상에. 그때 제가 그 친구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전화할 대상이 있었다는 거. 사실은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도 마지막 한 사람이 없어서 시도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있어도 그걸 붙잡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를 했고 그 친구는 한강에 들어가지 않았죠. 네. 그리고 제가 오히려 놀랐던 거는 나중에 제가 포기했던 그 환자가 술을 끊고 잘 지내는 거예요. 아, 가족을 치료했는데. 가족을 치료하니까는 그 가족이 환자를 치료한 거죠. 선생님, 와. 다만 제가 조금 도와준 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면이 있고 자랑할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는 있죠. 아, 어떻게 해요? 그게 있던가요, 선생님? 아유, 그럼요. 그럼요. 다 있죠, 찾아보면. 그것을 못 찾으니까는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네요. 아, 그 선생님, 정말 선생님의 이 그 진료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왜 후배들이 전 선생님 뭘 해도 제대로 해라는 얘기를 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환자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선이 너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병실 밖에 나오면 다른 게 보인다.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절대 안 보인다. 지금도 장점이 있죠. 그걸 못 찾아줘서 그렇죠. 이 선생님의 이 시선이 저는 선생님의 진료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고통, 힘든 거를 이제 알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컴플레인 한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요? 예, 누구에게요? 저한테요. 본인에게요? 예, 네. 너무 힘들다. 아, 이 길을 30몇 년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다른 직업 같으면 한 30년 하면 길이 나서 쉬워질 것 같은데, 왜 이건 하면 할수록 자꾸 더 힘드냐. 근데 아마 그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자꾸 경험이 갈수록 보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많아지니까 할 것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험이 쌓일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할 게 더 많아져서 그래서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선생님 뵈면서 제가 뭐 이 방송에서 늘 정신과 의사를 보지만 선생님은 약간 장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일을 대하는 사람의 그 태도, 장인 정신으로 이걸 임한다는 게 굉장히 뭔가를 하나 해도 아, 이 마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본인의 삶은 또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난다고 하시죠, 선생님. 진짜 나요. 그렇게 사시니 피곤하시죠?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힐링하세요? 이제 시간을 내서 일주일씩 어디 가서 휴가를 보내는 건데요. 네. 제가 보내는 휴가는 하루 종일 골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요. 네. 혼자서 하루 종일 무슨 재미로 골프 치냐고. 아, 혼자서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가 아니라.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골프만 쳐요. 그 학대 아닙니까, 선생님?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일할 때는 정말 이 머리를 많이 쓰는데 휴가를 가면 머리 쓰지 않고 그냥 해 떠서 해질 때까지 정말 단순하게 몸만 많이 움직이면 뭔가 리셋이 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골프를 혼자 치냐 그러지만
그거는 나 메디테이션이야. 어, 나의 개인 명상이야.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 정도로 저는 짧은 시간에 그러고 지냈는데 이제 이제 몇 달 됐나요? 이제 작년 말로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혼자 지내니 어, 정말 한편으로는 가볍고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재작년인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요. 다들 제발 내 어깨에서 좀 내려와! 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살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아까 전에 가볍고 좋습니다라고 말씀 가운데 저 말은 정말 자신의 인생의 경주를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 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선생님 진짜 홀가분해 보이시긴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또 그 일을 할 때 가장 빛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진료 현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시면 얼른 억누르세요, 선생님. 절대 가지 마시고 요트 하세요, 이거. 사실은 이걸 또 제가 또 저지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 하게 됩니다. 6개월도 안 쉰 거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러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정신과 진료를 하는 곳은 아니니까 하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이제 더 만남의 연결의 장소로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제가 아는 심리학자 소개로 직장에 다니는 분이 갈등이 있어서 두 케이스를 면담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보통 우리가 보는 환자들 그룹하고는 조금 다르죠.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떤 갈등이 생겨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그때 보니까 제가 우리 입원 환자들의 어떤 에너지보다도 훨씬 적게 들여도 훨씬 더 많이 좋아지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정신과 의사의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많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아, 저 왜 선생님이 이제 네. 유튜브도 나오고 책도 써야겠다는지 알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그동안은 중증 정신장애인들만 보셨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지만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생님 조금 더 쉽게 다가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훨씬 더 네. 삶의 질이 네. 제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조금만 더 들이면 삶이 확 좋아질 수 있는데 네. 저걸 모르고 있네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쟁터에서 나오셔서 비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는 좀 나오셔서 우리 일상생활을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뭐 우리 여러 조사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평균적으로 아주 좋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이런 힐링요트 정신건강연구소 같이 이름도 좀 캐주얼하고 느낌도 좀 가벼운 이런 만남의 장을 만드시면 그리고 유튜브도 나오시고 좀 책도 쓰시고 대중적인 활동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과의 접점이 생겨서 선생님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하루 종일 골프만 치시면 선생님 못 사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이 힐링 요트를 생각하고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명이 초대하는 대로 가보죠, 뭐. 선생님의 또 운명이 어디로 초대하는지 저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커리어의 핵심 단어 3개를 꼽는다면 뭐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한 느낌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명하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좌절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 좌절. 제 치료는 항상
좌절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중도 환자 치료도 그렇게 됐고, 조현병 가족 치료도 출발점이 그 좌절감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군에서 표창을 받은 게 있는데, 그다음 군대에서 논문을 써서 최우수상을 받은 게 있는데, 군대에서요? 네. 군의관으로 하셨을 때. 예. 네. 아무도 안 한 짓을 그럼 했거든요. 군대에서 뭘 논문까지 쓰셨어요, 선생님. 네. 제가 정신과 의사들 중에 가슴에 이렇게 하나씩 박히는 게 있습니다. 자기 환자의 자살. 그래서 저는 전문의 따고도 제가 이 전문의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지 않은 기분을 했는 게 군에서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했어요. 아마 한 3, 400명을 심리 검사를 했을 거예요. 아, 그 당시에 군에서 심리 검사를요. 정말 시키지 않은 짓을 했는데 저한테는 아마 그 환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속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군의관 생활할 때 1년에 자살로 사고로 죽어나가는 군인 수가 수백 명이 됐습니다. 저희 사단에서도 평균이 있었고, 근데 제가 그 심리 검사를 하고 그 친구들을 관리를 하고 나서 자살률이 제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 환자의 자살로 인한 제 좌절감을 군에서 자살을 막자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출발점은 항상 좌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이 아니고 좌절을 제대로 하자. 해보니까 희망으로의 출구는 가려면 좌절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좌절과 그 희망은 같은 거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출발점이 좌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그 수렵 시절에 얘기를 했지만 농경사회만 하더라도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 와서는 이제 그마저도 없습니다. 같이 있어도 서로 스마트폰 봅니다. 그러니까는 만나지 못하니까는 관계가 안 만들어지고, 관계가 안 만들어지니까 관계를 하려니까는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이 만남. 그래서 힐링 요트도 이 만남을 만들어 보겠다. 건강한 만남을 만들어 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장입니다. 좌절을 잘 하면은 희망이 생기고 희망을 얻고, 그러면 성장이란 열매를 얻게 됩니다. 네. 성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독립이 이루어지죠. 이게 굉장히 현대 사회는 이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제대로 좌절을 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사실은 한편은 진료실에서는 정말 피비린내가 난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환자를 좌절시키니까요. 네. 그래서 좌절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건강하게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이라는 열매를 얻는 게 가장 저는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이 세 단어가 사실은 선생님 커리어의 핵심 단어 세 개이면서 지금 현대 사회에, 그리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 너무 필요한 단어 세 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둘 때 많은 환자들이랑 이별을 했죠. 네. 이별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쉬운 건 있었지만 정말 걱정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치료 과정에서 성장과 독립이라는 걸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헤어질 때 오히려 그 환자분들이 저를 잘 보내주더라고요. 와, 정말 최고의 치료의 효과를 본인이 보셨네요. 예, 치료의 마지막은 성장과 독립입니다. 와, 네. 아, 제가 오늘 진짜 무슨 티베트, 티베트 승려님이기도 하고 간 것 같고.
아니 오늘 진짜 거의 저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오늘 답도 얻은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저희 5월이에요. 가정의 달인데 최초로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거든요.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 아니면 이런 거 안 시켜요. 가정의 네. 달이니까 선생님 저희 사모님께 마지막으로 음성 편지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사모님이 너무 선생님이 하는 일을 지지해 주시고 좋아하는 게 보여요. 우리 맞죠 사모님? 또 가족이 또 큰 힘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한마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받으니까 앞이 막히는데 가정의 달이니까 선생님 오늘 인터뷰 중에 지금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결혼이라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저는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해요. 네.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 면적은 X축은 이제 끝났어요. 결혼하는 순간에 X축은 끝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능력껏 배우자를 알아보고 배우자를 결정해서 결혼하는 순간이면 그게 X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넓힐 수 있는 영역은 이제 Y축밖에 없어요. Y축이 뭐냐면 이 관계를 얼마나 깊이 가느냐. 결혼을 한 사람은 이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랑이 뭐야? 상대방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야. 그렇지만 대신 죽는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건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대인 관계에서 얼마나 깊은 신뢰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저는 초대받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저하고 제 처의 관계는 서로의 어떤 그 목숨까지도 사실은 그 내준다는 걸 확인한 적도 있어요. 굳이 확인까지 어떤 어떻게 사건이 하셨어요? 생겼고 오, 네. 그 사건에서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하는 세상에. 우리가 확인한 적도 있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관계에서 얼마나 수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느냐 하는 거에 대한 저는 초대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신뢰가 있으면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것 같아요. 와, 선생님 양관식 씨가 여기 있었네요. 폭삭 초가수다의 양관식 씨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아, 깊은 관계. 근데 그 결혼의 정의가요. 선생님의 환자들뿐만 아니라 사람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는지가 너무 보여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키워드를 선생님의 그 평생의 단어로 가져가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고맙습니다. 오늘 의료계의 양관식 씨, 우리 김수로 선생님과 함께 나는 와이프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을 네. 하신 걸 마무리로 큰일 났네. 앞에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 말만 오늘 저희 남편한테 가서 하게 될 것 같네요. 넌 날 위해 죽을 수 있니? 이렇게 오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들 또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새삼스럽게 어떤 뭐 말을 하자니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게 그 인사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부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꼭 정신과 의사 아니더라도 무언가 자기의 일을 잘 꾸려나가는 직업인들이 좀 이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요트타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